오하이오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4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주 부활 인사 장석콩 인터뷰 2월 3일 날 그 목루 김정민 곽지영 네이버 TV 방송 내용을 주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부부가 합동으로 하는 방송인데 제가 또 팬이기도 하고요. 뭐 한 3시간이나 되는 것을 좀 어떻게 나름대로 압축을 좀 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장석콩 씨가 이 여성분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장위국 씨라고 그 부친이신 것 같은데 쭉 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 경우에 이 장석콩 씨는 많이 이 악성 댓글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무 위키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좌파들이 운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현주에 대한 비판적인 글도 하나도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름이 김정민 씨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수정은 됐는데 그래도 매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이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하면서 인터뷰 내용을 이 방송을 한 다음에 견해를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건 젊었을 때 사진이고 지금은 뭐 나이가 꽤 드신 분이고 통영기는 이 개인 신변의 그런 개인 보호 목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하는 과정에 자기의 외할머니는 만주족이 확실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만주에 살 때도 민족 자결주의 또는 거주민 자결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많은 연구와 생각을 통해서 만주 남몽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몽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티베트, 홍콩 이런 데도 독립해야 된다고 자기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복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복국을 하든 독립을 하든 중공을 분해하고 해산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지금 중국 엘리트들이 일본 동경에 많이들 이렇게 망명까지는 아니지만 와서 살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 체제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반체제 인사들하고 또 동경 내에서도 활동들이 갈라진다 하는 내용이 파트 1에서 또 소개를 했죠. 이분은 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부모님이 다 만주국 만주 출신이고 저도 어린 시절에 외갓집 만주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만주 복국이란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만 정렬시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민주국가를 말하자면 수립하는 게 더 목적이다. 그리고 원래 만주국도 잘 살았다. 공업지역이 많죠. 광산도 많고 석유 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인터뷰 질문에 한족들을 제외한 다른 소수민족의 숫자는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동북 삼성의 인구는 대략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만약에 본인들한테도 더 유력하고 유리한 정권이나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독립하지 않겠냐. 하지만은 아, 이런 질문에 의해서 답변한 것은 중국 영화에서 동북 삼성 사람들을 똥베이런, 동북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별같이 들리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개방 개혁 이후 그 중국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해안 지방은 많은 발전을 얻었지만 그에 비해 만주 지역은 개혁 개방의 희생양이 되었다. 만주국에는 중공업 혹은 국영기업이 다 만주 지역에 있었는데 권익을 그냥 일방적으로 침해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만주의 요령성에서 온 여성분들이 몇만 명이나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 그 만주에서 살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거기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일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몸을 파는 일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졌고 유럽이나 미국에도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만주를 차지하고서 선택적 차별로 인한 또 하나의 상처이기도 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주국은 솔직히 확실하게 일본의 도움으로 건국은 하였지만 그때 당시 국가로 인정되는 나라가 79개였는데 나름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 안 하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원래 중국 정권 안에서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분리주의나 독립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 독립을 한다면은 질문은 그러면 만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만주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그동안의 공산당이 동북공정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문화 말살 정책 이런 거를 통해서 신세대들은 솔직히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 옛날 역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차별 대우 뭐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피부로 느끼니까 만주 지역 출생률이 중국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모두 다 파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자학원을 제일 먼저 만든 게 2004년에 가장 먼저 한국 서울에 설립을 했다. 이것도 그런 분들을 리뷰를 통해서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그 이후로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공자학원이 생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라는 말만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사상 철학 이 공자 이름을 팔아가지고 중국 공산주의 철학을 말하자면은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어, 자기는 우선 남몽골, 위구르, 티베트, 홍콩에 대해서 지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이 자유와 인권과 민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고 자기도 천안문 사태 때 직접 경험을 했고 그래서 또 어차피 캐나다 유학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 이후에 캐나다에 유학 가서 거기에서 결국 정착을 하게 된 거고 2000 몇 년인가가 중국의 중추전을 지내러 북경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체포되어 24시간 신분 후에 다시 캐나다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2008년 8월 6일에는 북경 올림픽을 반대하기 위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려 했는데 홍콩에서 체포되었고
그래서 또 캐나다 외교부의 개입을 통해서 저를 다시 대만으로 돌려보냈다고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북경 쪽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잡혔으니까, 체포됐으니까, 캐나다 그의 힘에 의해 가지고 대만을 경유해서 홍콩을 갔기 때문에 합의가 대만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또 어, 돌아가겠지.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에, 그, 이 중국 옹호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욕적인 사진이나 글들을 자기 남편이나 조카, 고모, 친척들한테도 보내면서 아주 그 인격 모독적인 그런 거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 타이틀을 오래전에 자기가 달았다고 그래요. 2008년 사청성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6명의 반역자 6명을 선정했는데 저도 언뜻 뭐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또 중국이 만주국에 대해서 거짓 선전을 그 역사적으로 또 왜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주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어떤 그 중국의 장기간에 걸친 세뇌교육, 눈가림, 정보 차단 이런 공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때문이라도 만주 복국은 진행할 필요성이 더 확실해진다라고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친구한테도 얘기할 때 중화제국은 반드시 분열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뭐 그런 중국이 해체돼야 된다는 그런 소신에 대한 이유는 만주 복국이란 주제가 많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 복국이 된다 그러면 국경을 맞대는 국가가 중공과 북한과 러시아가 되는데 만주하고 북한하고 국경이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통일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남북한이 먼저 통일이 되면은 만주가 독립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이 사람의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고 서로 인사하고 끝나가지고 돌아가서 항일 무장 투쟁의 모순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항일 운동은 양반 중심의 운동이 된 것은 돈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이고 독립운동을 빌미로 노략질을 하고 자유시 참변 이유는 사실 러시아의 자금이나 이런 돈을 받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은 사실상 하와이 등에서 활동을 한 이승만의 외교의 힘이 원인이었다로 설명을 하고 있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체성은 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일운동이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정권 창출을 한반도에서도 하기를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게 항일 투쟁을 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좀 문제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주국이 독립한다면 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민족 자체가 단일 민족은 아니었다. 그래서 만주국가 같은 여러 종족이
같이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 만주 원류고를 이용해야 한다. 청나라 이 황제가 칙령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만주 원류고기 때문에 거기를 저도 책을 사서 다 그 두꺼운 책을 읽어봤었어요. 다 그 핏줄이 비슷비슷하게 다 통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주족이 여진족이니까 여진족하고 우리나라 그 한민족하고는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날 이 만주의 역사의 독립 가능성에 대해서 방송을 또 했습니다. 그 흠정 만주 원류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서구에서도 인정하는 역사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여진족, 만주족은 시대별로 부여, 고려, 사만, 백제, 신라, 숙신, 발해, 음루, 물길, 말갈, 발해가 또 나오는데 여진으로 계보가 이어졌다고 인식을 헌대는 겁니다. 그리고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를 신라 혹은 고려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금나라라는 게 이제 쇠금자니까 우리 성씨로 얘기할 땐 김씨죠. 그러니까 청나라도 처음엔 후금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청으로 다시 바뀐 거고 숙신이다 주신이다 이런 발음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다른 거로 인식되지만 음차 문자로 본다면은 주신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이 된다는 거죠. 주선 이렇게 해도 발음이 되기도 하고 즉 고조선 때는 다 같이 어울려 살던 연방에 살던 종족들이었다, 부족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어, 왕권 국가들이 세워지면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설천을 하지 않았겠느냐. 발해 유민도 그렇고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같은데 무슨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 서천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에 여러 발음이 있는데 이 조선을 그 3조선으로 나눠서 이 통치를 했듯이 카자흐스탄도 그 3주스라고 나눠서 통치를 했다.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 주산이라는 은행이 있다는데 이게 다 어원들이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인이 신라인이다 하고서 그리고 맹자는 순임금을 동이족이라고 하고 주나라의 그 문왕을 서이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맹자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족이 아닌 거죠. 이, 그, 하운주 시대 때니까, 그러니까 중원 땅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고 뭐 했던 것은 사실은 중화족이 별로 끼어들 데가 없는 그런 지대였다. 그러면은 왜 그 중원 땅을 차지하려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만리장성 한나라 때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방민족이 더 못 내려오게 했던 이유 등등은 원래 그 북방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계절 따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왕족 국가가 생기면서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좌파 역사학자들은 만주 원류고를 부정한답니다. 그리고 좌파들의 뿌리는 사실 조선의 사대주의 양반들이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일합방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조선시대 때는 신분 계급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솔들이나 이 종들을 데리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허구하는 것도 돈이 필요했었고,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말하자면은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다들 전향을 해가지고 항일 운동을,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변질이 된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원주 모두 동이족의 나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만주국이 생기기 전까지의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주국은 사실은 일본 그, 군대죠. 군대라고 그러죠. 어쨌든 만주국은 이 마지막 황제 부위 청나라가 만주족이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만주를 영향권에 두려워한 제정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 일본 제국은 러시아를 최대의 위협국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전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1905년대 간도 협약 체결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간도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간도 상실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군이 길림성 바이산시 퉁고현을 점령한 일도 있다 그러네요. 1900년에. 이때 이제 러시아 편에 들어서 싸운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간도를 청나라로 돌려준 다음 그 다음 순서로 만주를 침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도 협약 내용을 뭐 쭉 했는데, 간도 협약에 의해서 여기에 일본의 어떤 통치랄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협약 내용들을 여기가 사실은 조선적 자치구에 일본의 영향력을 좀 미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춘도 옛날 고조선 시대 때 두 번째 고조선 수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고조선의 수도가 생겼던 데는 하얼빈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대가. 그리고 이 위루는 평야지방이었죠. 평야지방. 무슨 평야라고 했는데 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정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토지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선대도 처음에는 이쪽으로 갔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올라갔을 때가 만주로 뭐 식민을 스스로 당해서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한일 합방 후에니까 아, 일본 만주 제국, 그러니까 만주국, 일본이 이 실질적으로 통치했을 때 뭐 장춘이라든지 하얼빈까지 우리나라 이 옛날 조선 말에 이주한 조선족 자치주 외에도 장춘, 하얼빈 이런 데까지 상당히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올라가서 거기서도 살았다. 일본인도 물론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하얼빈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러시아풍으로 져 있죠.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사진도 보고 했으면은 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주국이 생기는 계획이나 뭐 또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여기에 보면은 뭐 유대인 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상하이 개토로 뭐 나중에 받은 거로 끝나는 거로 돼 있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하는 것 과중에 연해주 고려인이 강제 이주의 원인은 소련이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이 백색계가 이제 러시아 귀족층들이 이제 동쪽으로 밀려왔었죠. 적군한테.
근데 결국은 지니까 그때 그 소련 그때 누구죠? 이 독재자가 볼 때는 고려인들이 일본의 협조 또는 스파이 역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음, 자기네보다는 오히려 일본한테 협조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연해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했고 만주국의 흥망성쇠인데 이게 잘못 타이핑이 됐네요. 어, 만주사변이 1931년이니까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한 20년 후에 되고서 그 다음에 만주국을 완전히 그 점령한 다음에 에, 우리 그 조선 그 사람들도 거기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일본인도 그렇지만은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조선적 자치주가 아니고 더 위에까지 나중에 간 사람들은 만주 제국 생긴 이후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 이 뭐 더 멀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주국은 만주족, 중국의 한족, 몽골족, 우리나라 뭐 한민족이라고 표현했지만 조선족, 야마토민족, 일본이겠죠. 오족 협파를 해서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연맹이 그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국제연맹 탈퇴를 했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같이 없어지고 중공군이 그 만주를 점령하게 된 거죠. 요런 거는 뭐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득된 그런 정보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또 흐르미와 영춘왕의 그 사진인데요. 일본 천황가는 도레인이 그건 확실한 거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만주도 고토수복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역사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주는 원래부터도 중국이 지배했던 땅이 아니다. 신의 혁명에 의해 손문 후계자는 장개석이었고 그리고 한족과 화교는 다르다. 화교는 중국인이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3대 망명정부로 떠오른 만주국 복국운동, 배달족의 북방영토 회복론과 상충하나 이런 제목으로 그 언론 매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민규 기자가 2023년 6월 3일 날 문진석 의원과 한국국토관리학회 주최 한국역사영토재단 주관 1일 국방영토 회복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그 서울 선언문이라는 걸 해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배달족과 만주족, 우리를 배달족이라고 표현했네요. 동일한 동의문화권, 좀 더 고대로 가야 더 친숙성이 있으니까 해서 나중에 연합국 체제로 가는 판상주권을 선언한다 했는데 이 판상주권이라는 게 한자를 봤습니다만은 어,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 어떤 의미인지. 그래가지고, 어, 이게 뭐 어디서 온 사진인지 모르지만은, 요 빨간 동그라미 한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한 사람들인데, 우측에 있는 그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그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앞서서 소개한 분은 이 장석홍 씨라고 그 여성분, 이분을 또 이 인터뷰를 한 것을 그 소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주국의 독립 가능성에 대한 그런 시간을 방송을 했습니다. 어, 결론은
아무래도 이 국가라든가 뭐 이런 것은 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신력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앞서서 얘기한 거라도 일본이 말하자면은 중국에서의 엘리트들이 와서 하던 중국 공산당 중국이 해체되기를 원하는 어떤 정치 세력화 할 수 있는데 이번 세 번째 내려온 붐이 일어난 중국인들이 엘리트들이 대거 지금 일본에 오고 있다는 거는 이 중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 세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일본 뉴스를 통해서 또 앞서 파트 만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부부 방송 중에서 곽 아이고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아내가 부인이 방송한 내용입니다. 바이든의 미국 예상된 재앙적 대응. 근데 이란을 왜 직접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이란 직접 타격보다 제한적 대응 모색 중일 것.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명 미군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미군 3명이 죽었다는데 전부 다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흑인이네요. 이상하게.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요르단인가요? 미군 상대 군사작전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리지 마. 근데 지들은 공격해놓고 근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防장관도 대통령이 이제 군수 통수권자니까 미국은 이 지역의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적절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단계 대응을 할 것이며 제가 다단계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보복의 이 크기와 빈도수 그것은 계속 할 것 같다.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저도 이 정도는 예측은 해요. 그렇게 저도 앞선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 8자치장부와 비밀회담 가자 전후를 논의했다. 2014년 1월 29일에 이런 뉴스가 또 있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란 본토 공략은 민주당 정권은 그걸 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대선에 이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은 다음 뉴스와 같이 일본 지지컴에서도 시사통신사도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중동 개입 수렁 우려 미 대이란 고심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미군은 2일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조직의 거점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끝이 보이지 않아 수렁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소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무장 조직에 무기나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이란을 직접 공격하려는 요구가 지금 거세지고 있고 파트 1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의 중진 그램 상원 의원은 이란은 우리가 고통을 줄 때까지 미군을 계속 죽일 것이라고 호소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란 내 공격을 요구하겠다. 본토를 쳐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란에 대한 정책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험로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한다는 추가 이유에 대해서 쭉 전에도 이런 유의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 언론 매체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위성통신 발사 그런데 위성 쏴놓고 조종 리모컨은 준비 안 한 군 이런 제목인데 사실은 이때 쌓아올린 이 통신 위성은
미군이 리모컨 키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직 군사작전 통제권 못 넘긴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인도가 빈집털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그 다른 뉴스에서는 그 인도가 필리핀에 에, 인도산 미사일을 대거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보고 이제 엿먹어라.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은 이런 중동 반이란 동맹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그것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만에도 그 MD 시스템이 설치가 됐고 그런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은 미사일로 샨샤댐을 파괴하겠다. 저간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그 무슨 로켓군도 부정부패로 해서 잘리고 로켓 연료를 물로 채워놨다는 애들이 과연 전쟁을 할 그런 군인의 정신들이나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각 진영 무기 공급망과 핵 도미노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또 그 뭐 여러 뉴스들을 소개를 해가지고 결론은 저건 대만은 침공 못할 거다 하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어, 이렇게도 나오네요. 아니 제가 뭘 잘못 눌렀었는데 이게 재밌네요. 아, 눌러놨더니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미국, 영국의 핵무기 재배치 계획,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나토, 그리고 영국, 나토 신속 대응국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로스차일드하고 JP 모건, 바티칸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이 제목하에서 뭘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편집을 그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결론적으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주의 진영 집단 안보 체제의 주도권 행사에 영국이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뿌려놓은 공산주의 주요국과 맞서면서 사실 그 자본론을 쓴 게 그 칼 마르크스가 또 영국 그 학자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 글로벌 금융자본이 공산주의 혁명도 돈을 지원을 했다는 의미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그 이 좌우를 갈라놓고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또 논리 전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견해인데 중국이 대만을 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들은 전형적인 상관관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방송을 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런 식견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저도 그 배운 거로 보면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저는 자꾸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에는 항상 약점이 있는데 우연성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 이게 항상 그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또 그 주장한 것을 반대할 만한 증거가 나오면은 엄청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의 최대 약점이며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또 촉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스루퍼 타임즈를 하면서 인과관계 자꾸 원인 이런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우리의 그 사고방식들이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방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싶은 거죠. 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매우 높은 해석과 직관력을 존중합니다. 전문가 분들이시라는 분들도 대부분 뭐 이렇게 증거 자료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이게 방송이나 의견들을 개진을 하죠. 그래서라도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인과관계 수준입니다. 이런 그 수준 높은 방송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기침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에 물이 또 떨어져 있네요. 화면을 바꾸니까는 각각을 눌러 놓은 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다음에는 우측에 그냥 얼굴 크게 나오는 거로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나요? 이제 기능이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자, TSMC 제2공장도 이제 2월 6일 날 정식 발표가 된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공장 증설될 때는 여기 그 크레인들이 뭐 10개 이상 세워졌었는데 이제 거의 다지고 10월부터 12월에 이제 양산 개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만 2년 이상 걸리는 거죠. 공장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근데 또 제2의 공장을 2월 6일 날 정식 발표한다는데 그 위치도 이 구마모도 기쿠요초라는 데가 이 지역 이름인 모양이에요. 여기 어디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또 땅을 팔아야 될 에, 평지에다 줘야 될 테니까 아마 농지를 또 수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요거는 구마모토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내용을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데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제2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정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 신사역으로 있는 위례 신사선 위신선이라고 그러는데 공사비 인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1월 말 뉴스 거를 그냥 보다 보니까 맑은 날 잘 찍어가지고 참 서울이라는 데가 완전 그 아파트 그 빌딩의 밀림 여기에서 한 1,000만 가까이 지금 1,000만은 이제 내려갔다고 그러죠. 여기는 뭐 그 위례 그 뭐 하다가 그게 좀 지연되니까 삼성물산인가 여기 뭐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사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게 스루퍼 타임즈의 이 또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학적 발전 단계로 해서 저는 이 세 번째 단계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자꾸 한번 논리적으로 연습을 해보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는 원인 가정을 하는 거를 그 증거를 찾는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수많은 그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I 같은 것도 필요 없다.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찾아진 증거가 원인 가정들은 또 그런데 반증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검은 백조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나중에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는 포기하는 게 그게 맞다. 이거 이제 골드랩 박사가 얘기해 준 거를 제가 좀 한 거고요. 이거는 뭐 항상 할 때마다
제가 그 잊지 않고 참고 자료할 때 써먹으려고 뒤에 남겨놓는 거죠. 과학적 사고방식을 위해서 예, 갈등 대립 해소도, 그 다음에 이거는 변화 매트릭스, 요거만 하나만 달랑 가지고 했었는데 변화 매트릭스까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까지 해서 조금 더 전개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